어서 오세요. 박이에요. 오늘도 재미난 옛 이야기 한 토막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옛날 어느 고을에 대대로 불을 쌓아온 김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종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으니 그 세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 이 집에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5대 독자로 태어난 도련님의 자질이 그리 신통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 무슨 일인고? 김대감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사랑채를 서성였습니다. 아들놈이 글공부는 뒷전이요. 하루 종일 마당에 누워 개미나 새고 종들 불러 장기나 두고 밥상이 들어오면 그제야 벌떡 일어나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말입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저 마당 감나무 아래서 낮잠이나 한숨 청하고 싶습니다. 이놈아, 내 나이 스물이 넘었거늘 밥 먹고 자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 아버님, 소인은 또 장기도 둡니다. 어제는 10판을 뒀습니다. 김대감은 기가 막혀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아들놈에게 이 넓은 재산을 물려주면 3년도 못 가 거지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되겠구나.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로다. 며느리를 잘 골라 드려야겠다. 그렇습니다. 김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글렀으니 똑똑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어 살림을 맡기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산중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며느리 후보에게 남자종 하나, 여자종 하나를 딸려주되 쌀 한 말만 주어 석 달을 버티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석 달을 버티려면 보통 꾀로는 안 될 것이오.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며느리라면 능히 해낼 것이 아니겠소. 종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석 달을 버티라니 그게 됩니까? 되고 말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능히 해낼 것이로다. 나리, 소인이 보기엔 그냥 굶어 죽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무엇이 내 놈이 감히? 종놈 하나가 얻어맞고 물러났습니다. 하여간 김대감은 깊은 산중에 제법 아담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방 둘에 부엌 하나 그리고 조그만 마당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도련님께 장가를 드리겠으니 혼처를 구하노라. 첫 번째 혼담은 이웃마을 박진사 댁과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사의 딸은 얼굴도 곱고 바느질도 잘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흐뭇해하며 며느리 후보를 산중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남자종 돌쇠와 여자종 분녀도 함께였습니다. 아가씨, 이 집에서 석 달만 잘 지내보시오. 쌀 한 마리 여기 있으니 이것으로 셋이서 석 달을 버티면 우리 집 며느리로 삼겠소. 박씨 처녀는 멍하니 쌀 가마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쌀 한 마리라면 혼자 먹어도 한 달이 빠듯한데 세 사람이 석 달을 버티라니요. 저기,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험이오? 허허, 김대감은 유쾌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씨 처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밥을 아껴 먹자니 배가 고프고 배불리 먹자니 쌀이 금방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보름도 못 되어 쌀이 다 떨어졌고 처녀는 울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으앙, 못 살겠어요.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두 번째 며느리 후보는 최씨 댁 딸이었습니다. 이번 처녀는 꾀를 내어 죽을 쏘았습니다. 죽으로 배를 채우면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묽은 죽으로 배를 채우며 버텼으나 한 달이 지나자 셋 다 기력이 빠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가씨, 이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2달 만에 앙상한 몰골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 후보는 송씨 댁 딸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양반 티를 내며 종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너희는 종놈들이니 적게 먹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양반 교수이니 더 먹어야 한다. 처녀는 쌀의 반을 자기 혼자 먹었습니다. 종들은 하루에 한 줌씩만 먹었습니다. 아가씨, 저희도 사람입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닥쳐라! 종놈 주제! 한 달이 지나자 돌쇠와 분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희는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날있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감히 너희가! 하나 종들은 이미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송씨 처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김대감은 종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집안 살림을 맡기겠소? 네 번째 며느리 후보는 정씨댁 딸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제법 영리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자마자 종들과 의논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쌀 한 말로 석 달을 버티려면 하루에 한 줌씩만 먹어야 해요. 그리고 산나물도 캐고 물고기도 잡아야 합니다. 아가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산나물도 많고 계곡에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하나 두 달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나물이 귀해졌고 물고기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먹을 게 점점 없어집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석 달만 채우면 되잖아요. 하나 석 달째에 접어들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산은 하얗게 변했고 계곡물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쌀은 진작에 바닥났고 산나물도 물고기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아가씨, 이대로는 얼어 죽겠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정씨 처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보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하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셋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김대감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아깝구나.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혼처를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팔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김대감 댁에는 절대 딸 보내지 마시오. 산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려 한답디다. 김대감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국리 끝에 큰 미끼를 던졌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집에는 백석 거리논을 주겠노라. 이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하나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끝자락에 이씨 영감이라는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으니 그 가난이 어찌나 심했는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영감에게는 20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은 그리 곱지 않았으나 손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대감 댁 며느리 시험 소문 들으셨지요? 들었다마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4명이나 실패했다지 않느냐? 하지만 성공하면 백석 거리 논을 준답니다. 그 논만 있으면 우리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씨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된다. 쌀 한 말로 3사람이 석 달을 버티라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내 딸을 그런데 보낼 수는 없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딸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영감은 한참을 고민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녕 자신이 있느냐? 예,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종 둘도 딸려준다니 셋이서 힘을 합쳐 일을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허나 내 몸이라도 상하면 아버지, 어차피 지금도 굶고 사는 형편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영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나 무슨 일이 있거든 바로 내려오너라.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단다. 예,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튿날 이씨 처녀는 김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인 것이 영락없는 가난뱅이 집딸이었습니다. 소녀가 그 며느리 시험을 보겠습니다. 김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아가씨, 혹시 소문을 못 들었소? 지금까지 4명이 다 실패했소이다. 들었습니다. 하나 소녀는 다릅니다. 처녀는 당당했습니다. 김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대 정령 자신이 있단 말이오? 그러합니다. 소녀는 어려서부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석 달을 버티는 것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김대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오는데 이 처자라도 한번 시험해보자. 좋소. 그럼 따라오시오. 일시 처녀는 산중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남자종 복동이와 여자종 꽃분이가 함께였습니다. 쌀 한 말과 간단한 살림살이를 받았습니다. 3달 후에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잘 지내시오. 김대감이 돌아가자 일시 처녀는 종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아, 꽃분아. 우리 셋이서 석 달을 버텨야 한다. 내 계획을 잘 들어보거라. 예, 아가씨. 우선 이틀 동안은 이 쌀로 배불리 밥을 지어 먹자. 기력을 회복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배불리 먹으라고요? 그럼 쌀이 금방 떨어지는데요? 걱정 말거라. 내게 계획이 있으니. 힘을 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굶으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첫날과 둘째 날, 셋은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를 끓여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니 기운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씨 처녀는 이른 아침부터 종들을 깨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자. 복동이 너는 나무를 해오고 꽃분이 너는 나와 함께 산나무를 캐자. 약초도 있으면 뜯어오고. 예, 아가씨. 복동이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힘이 센 총각이라 한 짐이 제법 컸습니다. 일시 처녀와 꽃분이는 산나무를 캐고 약초도 뜯었습니다. 해질 무렵 셋은 장으로 갔습니다. 나무 한 짐을 팔고 산나물과 약초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쌀 2대와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아가씨, 나무 한 짐 값으로 쌀을 이렇게나 살 수 있다니. 그렇지? 산에 나무가 지천인데 이걸 생각 못하다니. 팔 게 많으면 돈이 되는 법이니라. 일시 처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또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낮에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자. 복동이 너는 나무를 더 많이 해오고 우리는 산나물과 약초를 더 많이 캐자. 예, 아가씨.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쌀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쌀 한 말은 이미 바닥났지만 벌어서 사들인 쌀이 서너 대는 되었습니다. 일시 처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길쌈을 했습니다. 물레를 돌려 실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짰습니다. 이것도 팔면 돈이 되지. 손 놀릴 줄 아는 사람이 어찌 빈둥거리겠느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처 한편에는 쌀 한 마리 다시 쌓였고 배도 두어 필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복동이와 꽃분이는 신이 났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쌀이 서너 말, 배는 대여섯 필이 넘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배고프지도 않고 매일 일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일시 처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손발이 멀쩡한데 어찌 굶겠느냐?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법이니라. 석 달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또 실패했으리라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었겠지. 내 시험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처에 다다르자 김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쌀 가마니가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안으로 들어가니 이씨 처녀가 배틀 앞에 단정히 앉아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따따따따 배틀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얼굴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이씨 처녀는 일어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저 쌀은 대체 어디서? 나무를 팔고 산나물과 약초를 팔아 장만했습니다. 이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동이가 나무를 해오고 저와 꽃분이가 산나물과 약초를 캐어 팔았더니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살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 그럼 저 배는? 밤마다 길쌈을 하였습니다. 손 놀릴 줄 아는 여인이 어찌 빈둥거리겠습니까? 이것도 내다 팔면 제법 돈이 됩니다. 오, 김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며느리로구나. 없는 것을 만들고 부족한 것을 벌어서 채우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킬 며느리의 자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대감은 당장 이씨 처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백석거리논을 이씨 영감에게 주었습니다.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부녀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먼.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도련님은 영문도 모른 채 절만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이 처자가 누구입니까? 네, 아내니라. 예. 그런가요? 도련님은 여전히 멍청했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의씨 처녀가 며느리가 된 후 김대감은 곳간 열쇠를 모두 며느리에게 넘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살림은 내가 맡거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맡자마자 알뜰살뜰 꾸려나갔습니다. 종들을 부려 농사를 짓고 장사도 벌이고 직접 길쌈도 하여 팔았습니다. 또한 종들에게 인심도 좋아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품삯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종들도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은 정녕 대단하십니다. 쌀 한 말로 석 달을 버티는 게 아니라 한 말을 여러 말로 불리시는구려. 게다가 밤낮으로 일하시니 우리가 어찌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3년이 지나자 김대감 댁은 전보다 2배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논밭은 더 늘었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습니다. 김대감은 며느리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망했을 것이니라. 참으로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집안을 맡겨주신 은혜에 보답할 뿐입니다. 아들놈은? 서방님은 여전히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종놈 하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마님, 산중에서 어찌 그리 잘 버티셨습니까? 다른 처자들은 다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가? 주어진 것으로만 버티려 하니 굶는 것이지.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벌어야 하는 법이네. 손발이 멀쩡한데 어찌 굶어 죽겠는가? 오, 역시 마님이십니다. 그로부터 이씨 며느리의 이야기는 팔도에 퍼졌습니다. 김대감 댁 며느리는 쌀 한 말을 10말로 불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김대감 댁은 더욱더 번창하여 3대가 지나도록 부자로 살았다 합니다. 66세 영조의 마음을 빼앗은 15세 소녀 정순왕후의 대답. 영조 33년 4월 궁궐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성왕후 서씨께서 65세를 일기로 승하하셨습니다. 33년간 영조의 정비 자리를 지켜온 왕비였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비 중 가장 긴 세월을 중전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대전은 비었고 6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영조는 홀로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3년상이 지나갔습니다. 조정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론의 대신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중전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부디 중전을 다시 맞이하시옵소서. 이 나이에 무슨 중전을 또 드리란 말이오? 소론의 신하들도 뒤따라 간택 상소를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왕실의 안녕을 염려하는 듯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왕비가 어느 집안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조정의 힘은 또 한 번 기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전 앞마당에는 매일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왕은 날마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조에게는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조는 늙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지만 이제 몸은 무겁고 눈은 침침했습니다. 다시 한번 곁에 사람을 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간택을 준비하라. 짧은 명이 떨어졌습니다. 팔도에 방이 붙었습니다. 15에서 20살 사이 양반가의 처녀 중 흠없는 일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을 둔 집안들은 긴장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령들은 명부를 꾸렸습니다. 처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집안 내력이 한 줄 한 줄 적혔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명부가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조 35년 초여름, 초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뽑힌 처녀들이 속속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어떤 처녀는 부모와 함께, 어떤 처녀는 오빠의 호의를 받으며 또 다른 처녀는 친척 어른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사대문 안으로 들어왔고 수십 개의 가마가 궁궐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처녀들은 각자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사대부 집이나 궁궐 근처 별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긴장 속에 날을 보냈습니다. 처녀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은 어떤 분일까? 궁궐은 얼마나 넓을까?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초간택 당일 처녀들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궁궐은 상상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엄숙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고 붉은 기둥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처녀들은 지정된 정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앞장섰고 내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비와 왕실의 어른들이 처녀들을 살폈습니다. 걸음걸이 용모는 물론이고 표정도 중요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친의 벼슬이 무엇이냐?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처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궁녀들은 뒤에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경주 김씨 집안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유학 김한구의 15살 된 딸이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눈여겨보았는데 용모가 단정했고 걸음이 차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묻는 말에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초간택을 통과한 처녀들이 추려졌습니다. 김한구의 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뒤 재간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훨씬 줄어 15명 남짓이었습니다. 처녀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절하는 법, 앉는 법, 차를 따르는 법, 하나하나가 시험이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은 깊었지만 급하지 않았고 앉을 때는 천천히 몸을 낮췄으며 일어설 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처녀, 예법을 제대로 익힌 듯 하옵니다. 재간택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간택만 남았습니다. 영조 35년 6월 9일 3간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66세의 영조는 대전에 좌정했습니다. 신하들이 양옆에 도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처녀는 5이었습니다. 대전 앞마루에는 방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개의 방석. 각 방석에는 처녀의 붙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방석을 찾아 앉아야 했습니다. 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처녀들이 방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만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녀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앉지 않으시옵니까? 김씨 처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의 성함이 적힌 자리에 어찌 감히 앉겠나이까. 그 말이 대전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조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처녀만은 방석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평생을 효를 중시해온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15살 소녀가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처녀들이 다시 대전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직접 물을 차례였습니다. 영조는 용상에서 일어나 처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녀들은 긴장한 얼굴로 일렬로 섰습니다. 영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꽃 중에서 무슨 꽃이 가장 좋으냐?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처녀들은 긴장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무슨 꽃을 말해야 왕의 마음에 들까? 저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란이옵니다.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굳건한 왕실에 어울리는 꽃이라 생각하옵니다. 또 다른 처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곱고 청초한 해당화가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세 번째 처녀가 말했습니다.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는 고결한 꽃 매화이옵니다. 모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꽃들을 댔습니다. 서적에서 읽은 것들, 어른들에게 들은 것들, 그럴듯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씨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목화가 가장 좋사옵니다. 목화라고. 신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흔들렸고 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김씨 처녀는 침착했습니다. 대부분의 꽃은 철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움에 그칠 뿐이옵니다. 그런데 오로지 목화만은 온 천하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 따뜻하게 해주는 이득과 공로가 있기 때문이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화. 백성을 위한 꽃. 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백성들. 이 어린 처녀는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넘기 힘든 고개인고?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센 강원도로 넘어가는 험한 대관령 고개옵니다. 또 다른 처녀가 말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조령 고개가 가장 험하옵니다. 세 번째 처녀가 말했습니다. 추풍령이옵니다. 저마다 눈앞에 보이는 험한 고개를 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김씨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고? 김씨 처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보릿고개옵니다. 영조가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릿고개? 해마다 봄에 곡식이 떨어져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픔을 참고 넘어야 하는 춘궁기의 보릿고개야말로 참으로 넘기 힘든 고개이옵니다. 대전 안공기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뒤에 있던 대신 하나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승지가 붓을 들다 말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릿고개. 봄이 오면 곡식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보리가 나올 때까지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것이 보릿고개였습니다. 이 소녀는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지막 물음을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깊으냐? 한 처녀가 말했습니다. 산이 가장 깊사옵니다. 다른 처녀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가장 깊사옵니다. 우물이 가장 깊사옵니다. 계곡이 가장 깊사옵니다. 모두 사물의 깊이를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까닭은 김씨 처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사물의 깊이는 자로 재서라도 헤아릴 수 있사오나 사람의 마음은 여간해서 재기도 헤아리기도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조는 김씨 처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충신으로 둔갑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미웠던 사람이 충성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만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없지.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빗줄기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비가 지붕을 적시고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조는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궁궐의 행랑수가 얼마인지 아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행랑의 수라고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처녀는 급히 대전의 높은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떤 처녀는 눈을 굴리며 행랑채를 세어보려 했습니다. 궁녀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경주 김씨 처녀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보지 않고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머리를 들지 않느냐? 김씨 처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아서는 정확히 셀 수 없사옵니다. 다만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줄기만 모으면 행랑의 수를 헤아릴 수 있사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눈가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 그 답변 하나로 영조는 이 소녀가 남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4개의 답변이 66세 노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처녀들이 물러갔습니다. 대전에는 왕과 신하들만 남아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마음을 정하셨사옵니까? 영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집안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왕은 66세였습니다. 51세의 나이 차였습니다. 왕의 며느리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6월 22일 오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 그녀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정순왕후는 중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5살 소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입궁한 지 며칠 뒤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정순왕후의 옷을 지으려 했습니다. 치수를 재기 위해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순간 정순왕후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궁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궁녀들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중전의 몸은 아무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를 지켜 치수를 재도록 하여라.
예, 마마. 궁녀들은 그날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렸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올린 지 17해가 지난 어느 해, 영조는 8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겨우 32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어린 왕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궁전의 주인이었고 15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결국 가문과 당파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약한 시어머니를 길들인 며느리의 비밀. 어느 마을에 악명 높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지요. 쯧쯧, 또 며느리를 내쫓았다네. 이번이 벌써 몇 번째요? 셋째라던디? 아이고매, 어느 정신 나간 처녀가 저 집에 시집을 가려 하겠소? 소문은 이랬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의 성미가 어찌나 고약한지 며느리를 하루도 편히 놔두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트집, 또 트집. 빨리 걸으면 촐싹된다 야단이요. 천천히 걸으면 느려 터졌다 구박입니다. 밥을 많이 지으면 살림 해프게 산다 타박이요. 적게 지으면 소견머리가 오그랑 쪽박이라 욕지거리지요. 그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총각이었지요. 마을 처녀들은 그 총각만 보면 얼굴을 붉혔지만 정작 시집은 가려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랑감이 훌륭해도 시어머니가 저 모양이니 누가 그 집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첫째 며느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 처녀는 옆마을 선비댁 딸로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화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시집에 온 지 보름쯤 되던 날이었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식구들이 마루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긴장한 탓인지 그만 작은 방귀 소리가 나고 말았어요. 풋. 정말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에 풀잎 스치는 소리만큼이나 가냘픈 것이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2년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를 뀌다니.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냐? 어머님,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용서는 무슨?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이런 버릇없는 년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으로 며느리를 친정에 돌려보냈지요. 아들이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방귀 한번 뀌었다고 며느리를 내쫓는 시엄니가 어디 있단가? 저 집 시어머니 정말 독하고 징하네. 둘째 며느리는 그로부터 반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장터에서 떡 장사를 하던 집안의 딸이었어요. 손이 야무지고 부지런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상을 들고 안방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마루턱이 조금 높았는데 며느리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어머! 쨍그랑, 와르르르.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가 마루 위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 손 없는 년. 밥상도 제대로 못 나르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한다는 거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이 치우고 다시 차려올리겠습니다. 치우긴 뭘 치워. 당장 짐 싸. 이런 덜렁이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날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밥상 한번 엎질렀다고 내쫓다니. 참, 저 집에는 신도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 셋째 며느리는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말수 적은 처녀였어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지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야, 저기 마늘 좀 가져오너라. 며느리가 마늘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뭐라고? 예. 마늘 여기 있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여기 있사옵니다라고 해야지. 말버릇이 이게 뭐냐? 시어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버릇이 이 지경인데 고칠 수나 있겠어? 당장 나가. 셋째 며느리도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장가를 못 갑니다 하고 하소연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럼 내가 제대로 된 색시를 데려오든지 하며 되레 화를 냈지요. 이쯤 되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집은 이제 며느리 구하기 틀렸구먼. 아무리 시집 못 가도 저 집만은 안 가야지. 그 총각 참 불쌍도 해라. 얼굴도 잘생겼는디 어머니 때문에. 처녀들의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만약에 저 집에서 혼담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단께. 알았지?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영특하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던 처녀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우연히 그 총각을 마주쳤습니다. 총각은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달 같고 눈썹은 칼 같았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착해 보였습니다. 처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다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그날 이후로 처녀는 그 총각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총각 생각, 잠을 자려 해도 총각 생각.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기 일쑤였지요. 처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총각과 결혼하고 싶어. 꼭 저 사람이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시어머니였지요. 처녀는 며느리 셋이 쫓겨나는 과정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라면 시어머니를 고치면 되지. 처녀에게는 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집에 시집을 가고 싶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 처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지요. 얘야, 열이라도 나느냐? 정신이 온전하냐? 멀쩡합니다, 아버지. 그럼 귀신이 씌었구나. 아무리 시집 갈 데가 없어도 그 집만은 안 된다. 안 돼. 어머니도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얘야, 그 집에 시집간 며느리 중에 석 달을 넘긴 사람이 없단다. 넌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하지만 처녀는 볼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 집 총각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총각이 괜찮아? 시어머니가 저 모양인데. 괜찮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으니 염려 마시고 보내주세요. 처녀가 기어코 가겠다고 우기니 부모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숨을 푹푹 쉬며 혼례를 치러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불쌍도 해라. 한 달도 못 버틸 것이여. 시어머니는 셋째 며느리를 쫓아낸 뒤로 심술 부릴 데가 없어 무료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거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 한 마리 던져진 격이지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밥을 지어 상을 차렸어요.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를 곁들였지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뜨고는 상을 탁 쳤습니다. 이년아, 이게 밥이냐? 개죽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밥은 이렇게 질게 짓는 게 아니야. 예,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 짓겠습니다. 며느리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밥을 좀 되게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술 뜨더니
또 상을 쳤습니다. 이건 또 뭐냐? 돌덩이를 씹는 것 같구나. 밥도 제대로 못 짓는 게 무슨 며느리냐?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분고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빨랫감을 들어보았습니다. 2년 빨래를 이따위로 하면 어쩌자는 거냐? 여기 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눈깔이 달려있기는 하냐? 예,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빨랫감을 다시 받아들고 다시 빨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은 마당 쓸기였습니다. 야, 마당을 이렇게 대충 쓸면 어떡해? 구석구석 깨끗이 쓸어야지. 예, 어머님. 닷새째는 물 길러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동이를 이렇게 반만 채워오면 어쩌자는 거냐? 가득 채워와야지. 예, 어머님. 다시 기록했습니다. 너 걸음이 왜 그렇게 빨라? 출삭되는 것 좀 봐라. 예, 어머님. 아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군뱅이냐? 예, 어머님. 며느리는 어떤 구박을 받아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예 하며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차이면 차였지요. 욕을 퍼부어도 대꾸 한마디 없이 그저 순종했습니다. 남편은 안쓰러워했지만 며느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뒤란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내 시어머니 등살에 너 명대로 못 살 것 같구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모두 견디지 못하고 나갔는데 너까지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만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자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이 덜 차서 친정에 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참 기특한 며느리로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거라.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는 하늘 아래 둘도 없을 것이요. 시어머니 복이 터졌어라.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하지만 며느리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웃으며 예 할 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들볶아도 꿈쩍도 않으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무쇠방망이로 솜을 두들기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의 평판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자 시어머니는 더욱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한 점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아침 일찍 밭일을 나간 사이 며느리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새끼줄 한 타래, 다른 손에는 회초리 한 묶음. 시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 못된 거사. 그건 뭐하러 들고 왔느냐? 며느리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어머님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그럽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되묻기도 전에 며느리는 재빠르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에 매달아 놓았지요. 이년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알만 굴렸습니다. 며느리는 회초리를 든 손에 침을 탁 뱉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이니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는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탁, 탁. 아이고! 시어머니는 하도 어이가 없고 분하고 원통에서 꺽꺽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매질을 하고 나서야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풀어주고 잽싸게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풀이할 데가 없어 맨발로 문 밖에 나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집 며느리가 날 때렸소. 날 때렸어.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리 없었지요. 쯧쯧, 저 할망구가 며느리한테 행악질하다가 기어이 미쳐버렸구만.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모두들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겨 남편이 일하는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때렸다오. 아이고, 분해. 남편은 괭이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이제는 아주 돌아버렸군 그래. 아, 그걸 말이라고 해.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아들에게 달려가 땅을 치며 하소연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색시가 날 때렸단다. 아들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원참, 어머니도. 꾸며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대세요. 시어머니는 속이 타서 새까맣게 되었지만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고분고분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예. 잘못했습니다가 하며 때리면 맞고 차이면 차였지요. 그럴수록 시어머니 속은 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 문고리에 매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이 버릇을 못 고치셨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탁, 탁탁, 탁. 회초리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간 뒤 며느리가 또 새끼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이제 그만해라. 응. 며느리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때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어머님께서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면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섬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도 하지. 저 할망구가 어쩌다 저리 순해졌을까?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 그런 게 아니겠소.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한 번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성질이 불쑥 올라올라 치면 문득 회초리와 새끼줄이 떠올라 벌컥 정신이 들곤 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뱀이 되어 돌아온 비구니. 지금으로부터 아득히 먼 옛날 홍제상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에 산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는 길이라 풍경을 보며 걷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옷은 금방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이런, 산에서 비를 만났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홍제상은 황급히 산길을 오르다가 숲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지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암자였습니다. 저기서 잠시 비를 피해야겠구나.
그는 서둘러 암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홍재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신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한 비구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재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구니는 1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장삼을 걸쳤지만 그 안의 자태는 가릴 수 없었고 머리는 깎았지만 얼굴은 달빛처럼 곱고 맑았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샘물 같았고 입술은 연꽃잎처럼 붉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구니도 잠시 홍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준수한 얼굴, 맑은 눈빛, 단정한 차림새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혼자 계신지요? 예, 저희는 셋이 사는데 두 스님은 아랫마을에 시주 받으러 가셨습니다. 사흘 뒤에나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하십니까? 홍재상은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 시커먼 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태운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비구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건 예전에 큰 스님께서 부적을 태우신 자리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홍재상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비구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젖으셨을 텐데 이걸로 좀 닦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비구니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홍재상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비구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과거를요. 꼭 장원급제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곳에 계셨습니까? 비구니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그러셨군요. 출가했지만 속세의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니라 가끔은 외롭기도 합니다.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홍재상은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밤길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비구니는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요. 비가 그치면 내일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니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합니다. 그날 밤 홍재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비구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 무렵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뱀이 그의 몸을 휘감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문득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꿈속의 선녀 같았습니다. 저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재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님. 스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진정한 스님이 아니옵니다. 비구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인연이 다시 올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만이 그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금기가 깨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그쳐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재상은 암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구니 역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둘째 날 밤 비구니는 홍제상의 무릎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리와 하룻밤을 보냈으니 저는 이미 속인이 된 몸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당연한 일. 내 어찌 그대를 저버릴 수 있겠소. 하지만 내 지금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데려갈 수 없고 내년 이달 이날에 다시 찾아오리다. 다 준비해서 데리러 올 테니 딱 1년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저를 잊지 않으시겠지요.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정말입니까? 정말 그러실 겁니까? 목소리에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홍제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걱정 마시오. 하지만 비구니는 안심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영원히 새겨두려는 듯.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비구니는 홍제상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절박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시면 꼭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하겠소. 1년만 기다려 주시오. 1년. 비구니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비구니는 홍제상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그의 손등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약속을 저버리신다면 저는 죽어서 뱀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홍제상은 소스라쳤습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비구니는 홍제상의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비구니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제상은 떠나야 했습니다. 가십니까? 1년 뒤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다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세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비구니는 그의 옷자락을 잡고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홍제상은 뒤돌아서 한 걸음, 두 걸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비구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제상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는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날마다 글을 읽고 밤마다 책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비구니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특히 밤이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과거가 열렸고 홍제상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한양이 들썩였습니다.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고 벼슬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홍제상, 아니, 이제 홍장원이라 불러야겠구려. 축하하오, 축하해. 술상이 차려졌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홍제상은 기쁨에 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홍제상은 문득 비구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한순간의 열기였을 뿐이야. 이제 나는 출세를 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파괴승과 다시 만난다는 건 내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이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달, 3달이 지나고 홍제상은 비구니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홍제상과 약속한 비구니는 1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홍제상이 나타나지 않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그렇게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서 오매불망 홍제상만 기다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홍제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암자가 보였습니다. 비구니가 대문 앞에 앉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제상은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얼굴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홍제상은 마침내 남방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부임지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관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이제 나도 출세를 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임한 첫날 밤, 홍재상이 서재에서 문서를 보고 있는데 문득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무언가가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새까만 뱀 한 마리가 천천히 마루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나무 줄기처럼 가늘고 길었고 비늘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마다 희미한 향기가 남았습니다. 그 향기. 암자에서 맡았던 그 향기. 뱀의 눈이 홍재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홍재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뱀은 멈추지 않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비늘이 마루를 긁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물러서라! 물러서! 그는 벽에 걸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철컥. 뱀은 두 동강이 났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뱀의 몸뚱이는 꿈틀거리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뱀의 시체를 치우게 했습니다. 저 징그러운 것을 멀리 갖다 버려라! 예, 어른. 하지만 하인이 시체를 들려는 순간 뱀은 이미 녹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까만 비늘 몇 조각과 그 달콤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아무 말 말고 그냥 치워라!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사람 팔뚝만한 뱀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향기는 더욱 진해졌고 눈빛은 더욱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뱀이 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으아! 홍재상은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뱀을 죽여라! 어서! 하인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뱀을 내려쳤습니다. 이번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체는 재가 되면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또다시 까만 비늘들만 남았습니다. 비늘들은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사흘 뒤 뱀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컸습니다. 사람 허벅지만큼 굵은 구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을 넘고 문을 부수고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홍재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뱀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눈빛. 암자에서 보았던 그 눈. 산속 암자에서 비구니와 사흘을 보내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날 기다리다 죽으면 뱀이 될 거라고 했는데. 불현듯 잊고 있던 과거의 일이 떠오르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뱀이란 뱀을 보거든 그 즉시 모두 칼로 베어 죽여. 그 이튿날도 뱀이 나타났고 하인들이 달려들어 죽여버렸지만 뱀은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죽여도 태워도 묻어도 다시 살아왔습니다.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빠르게. 방 안에는 까만 비늘들이 쌓여갔습니다. 홍재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환영을 보았습니다. 창밖에 뱀의 그림자가 보였고 바람 소리에서 비구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을 저버렸어요. 오겠다 하셨잖아요.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홍재상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맥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기운을 빨아먹는 듯합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뱀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뱀은 사람 몸통보다 굵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홍재상의 몸을 천천히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홍재상은 신음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뱀은 점점 세게 조여왔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뱀이 그의 얼굴 앞까지 다가와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원한만이 가득했습니다. 홍재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방문을 열었을 때 홍재상은 침상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백정에서 양반이 된 사내의 기막힌 반전. 경상도 안동 땅 양반들이 구름처럼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새로운 곳이 어른 참 이상하지 않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의범절도 모르는 게 글쎄 상놈이 아닐까 싶소이다. 양반들은 수군대고 또 수군댔다. 새로 이사온 곳이 성을 가진 양반이 하도 수상쩍다는 것이었다. 돈은 꽤 있어 보이는데 이웃 양반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대문 밖을 나서는 법이 없으니 의심이 가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씨 양반이 갑자기 양반들 모임에 나타나더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 밖에 고씨 성을 가진 사내 하나가 살았다. 이 사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고 한 푼 두 푼 모아 어느새 수만 금을 쌓아 올렸다. 근처에서 그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 사내는 백정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백정은 백정이었다. 길을 가다 어른을 만나면 이놈이라 불렸고 아이들조차 저놈이라 손가락질했다. 천한 것, 더러운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고씨는 밤마다 한숨만 푹푹 쉬었다.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개똥밭에 굴러도 낫겠구만. 돈은 수만금이나 쌓아놨건만 대접은 개만도 못하니 참 기가 막혀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천만에 돈이 늘수록 서름만 덩달아 불어났다. 이 돈이 무슨 소용이람.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는데. 고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돈은 탐내면서도 그의 인간됨은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씨는 묘한 소문을 들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윤씨 성을 가진 양반이 큰 공경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윤씨는 대대로 내려온 양반 집안이었지만 살림이 너무나 궁핍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워 나랏돈을 좀 꾸어 쓴 모양인데 그것마저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내일 모레가 갚아야 할 날이라는데 갚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니오? 그러게 말이오. 양반이 죄인이 되다니.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도와줄 힘이 없었던 것이다. 고씨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다. 양반, 그 이름 석자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내가 저 양반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고씨는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가 남의 눈을 피해 조심조심 돈 한 바리를 수레에 싣고 윤씨 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하인이 나왔다. 하인은 고씨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누구시오? 이 밤중에 웬일이오? 윤나리를 뵙고 싶소이다. 나리께서 천한 백정을 만나실 리가 없지. 부디 한 번만. 급한 일이 있어 왔소이다. 하인은 쫓아내려 했지만 고씨가 거듭 빌고 또 빌었더니
마지못해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왔다. 들어오시오. 마루에 앉아있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날이 외람된 말씀이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 하여 천한 몸이지만 돈을 좀 싣고 왔사옵니다. 이 돈이 마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시옵소서. 윤 씨는 깜짝 놀라 돈을 살펴보았다. 그 돈이면 나랏돈을 갚고도 남았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지만. 하지만 양반의 체면이 있었다. 천한 백정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이 너에게도 중한 돈일 터인데 내가 어찌 까닭 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사옵니다.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고 씨의 말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윤 씨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 덕분에 나랏돈을 갚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고 씨는 윤 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답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멀고 먼 경상도 안동 땅으로 향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천대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낯선 땅에서 양반 행세라도 해보자. 고 씨의 마음은 확고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누가 알겠는가. 안동에 도착한 고 씨는 양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집을 구했다. 그리고 양반처럼 옷을 입고 양반처럼 말을 하며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평생을 백정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양반 노릇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의범절도 모르고 양반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어색하기만 했다. 섣불리 어울리다가는 들통날 것 같아 고 씨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이웃 양반들이 찾아와도 병이 있다며 만나지 않았다. 당연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양반 참 이상하지 않소? 예의도 모르고. 혹시 가짜 양반이 아닐까? 아무래도 근본이 없는 상놈 같소이다. 고 씨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다. 어쩔 수 없었다. 나서면 나설수록 들통날 위험이 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고 씨의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 계신 윤 대감께서 큰 벼슬에 오르셨다지 않소? 그 유명한 윤아묵의 대감 말이오? 윤 씨, 그 가난했던 양반이 큰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고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 쳤다. 바로 이거다. 고 씨는 용기를 내어 양반들 모임에 나갔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다. 인사가 늦어 송구하오. 저는 이번에 큰 벼슬에 오른 윤 아묵의 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오. 양반들이 술렁였다. 오, 윤 대감과 아시는 사이라니? 그럼 어떤 사이신지? 양반들이 자꾸 물었다. 그냥 아는 사이라고만 하면 될 것을 욕심이 생겼다. 제 매형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양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어제까지 수군대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나리, 고어른하며 허리를 굽실거렸다. 본래 양반들이란 높은 벼슬아치라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촌수를 따지기 좋아하는 습성까지 있었다.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끌어대는 게 양반이었다. 고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나도 떳떳한 양반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그렇게 쉽게만 흘러가던가.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안동 전체에, 아니 그 고을에까지 소문이 번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그 고을에 암행어사가 와 있었다. 더 공교로운 것은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대감의 큰아들이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고 씨에 대한 소문도 귀에 들어왔다. 고 아무개라는 양반이 윤대감의 처남이라고 하던데. 암행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님께 그런 처남이 계시던가?
암행어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동딸이었다. 외삼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암행어사는 직접 고 씨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다. 주인 어른을 뵙고자 하오. 누구시온데 그러시오? 윤아무개 대감의 아들이라 전하시오. 하인이 깜짝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고 씨가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서 앉으시지요. 듣자니 이댁 주인께서 윤아무개 대감의 처남이라 하시던데 나는 바로 윤아무개의 아들이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소이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고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고 씨는 암행어사 앞에 넙죽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백정이었던 것, 천대받는 것이 싫어 안동으로 내려온 것, 양반 행세를 하고 싶어 거짓말을 한 것까지. 용서하시옵소서. 천한 것이 감히 양반 행세를 하고 나리의 외삼촌이라 거짓을 말한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고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혹시 아버님께 큰돈을 꾸어드린 적이 있어? 그렇사옵니다. 암행어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우리 아버님께서 늘 은인이라 말씀하시던 그분이시군요. 예? 아버님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근심하실 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 들었소. 아버님께서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소이다. 고 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암행어사가 말을 이었다. 아무 염려 마시오. 내가 한 가지 계교를 내겠소. 암행어사는 고 씨에게 자세한 방법을 일러주고 돌아갔다. 며칠 후였다. 고 씨의 집에 관가의 사령들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양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오? 암행어사 분부를 받들고 왔소이다. 사령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고 씨는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 있었다. 잔뜩 점잔을 빼고 있었다. 그래, 무슨 분부냐? 어사께서 이 댁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며 나리를 모셔오라 하셨사옵니다. 어사께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셨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고 씨가 갑자기 마루를 탕탕 쳤다. 뭐라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 발로 나를 찾아와 인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하다니! 노발대발했다. 구경하던 양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떡 벌어졌다. 암행어사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라니 고 씨는 단번에 모든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고 씨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를 청하러 줄을 섰다. 고 씨는 이제 진짜 양반이 된 것처럼 떳떳하게 살았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세상 일이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이다. 암행어사가 서울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아버님, 은인께서 안동에서 양반 행세를 하고 계시기에 소자가 도와드렸습니다. 오냐? 잘했다. 그분이 우리 가문의 은인이시니 마땅히 도와야지. 윤대감은 아들을 칭찬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있었다. 둘째는 성깔이 급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천안 백정 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하고 다니셨단 말이오? 그 사람이 비록 백정이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공경에 빠지셨을 때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소. 둘째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용서할 수 없소. 당장 내려가 그 거짓말쟁이를 잡아오겠소. 여보게, 진정하게. 안 돼요. 둘째 아들은 그 길로 떨쳐 일어나 경상도 안동으로 내려갔다.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관가로 달려갔다. 나는 서울윤 아무개 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이오. 죄인을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불러 모으시오.
고을원과 관속들이 벌벌 떨며 사령들을 불러 모았다. 둘째 아들이 호령했다. 내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아무개가 실은 천한 백정 놈이니 당장 가서 그 놈을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 씨의 집으로 향했다. 고나리, 큰일 나셨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와 알렸다. 윤대감 댁 둘째 도련님이라는 분이 나리를 잡으러 관가에서 사령들을 보냈다 하옵니다. 고 씨는 순간 식은땀이 났다. 이제 끝이구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인가? 하지만 고 씨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갑자기 번개같이 묘안이 떠올랐다. 사령들이 들이닥쳤다. 고나리, 관가에서 나리를 모셔오라 하셨사옵니다. 고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아이고, 그 아이가 또 미쳤구나. 어렸을 때 한번 미치더니 그 병이 또 도진 개로군. 어서 가보자. 예? 미쳤다니요? 그래. 가끔 미치는 버릇이 있단 말이야. 어서 가세. 고 씨는 태연하게 사령들을 앞세우고 관가로 갔다. 관가에 도착하니 둘째 아들이 낯이 불그락푸르락 해가지고 서 있었다. 고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눈에 불을 켰다. 이놈들! 저 백정 놈을 오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 걸어 들어오게 하느냐? 당장 오라를 지워라! 그런데 고 씨는 태연했다. 사령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저 눈자위 돌아가는 것 좀 보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제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네. 어서 묶어라. 사령들은 난처했다. 한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한 사람은 태연자약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으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란 원래 진정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법이다. 사령들은 태어난 고 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잡아라!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둘째 아들을 꽁꽁 묶었다. 이놈들! 뭐 하는 짓이냐? 백정 놈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묶느냐? 둘째 아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고 씨는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말했다. 약속한단을 어서 구해 오너라. 약속을 말씀이옵니까? 그래,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렇게 미치는 걸 내가 쑥뜸으로 고친 적이 있네. 이번에도 뜸을 뜨면 나을 게야. 사령들이 약속을 구해왔다. 고 씨는 뜸장을 주먹만하게 비벼서 둘째 아들의 등에 붙이고 불을 붙였다. 으아! 맨살에 쑥이 타들어가니 죽을 맛이었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뜨거워! 이 못된 백정 놈이 날 죽이네! 어허, 이번에는 많이 미쳤구나. 한두 곳으로는 부족하겠어. 10곳쯤 뜨면 정신이 들겠지? 고 씨는 뜸장을 10개나 비벼서 한꺼번에 등에 붙이고 불을 붙였다. 으아! 죽겠다! 죽어! 등살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은 구르고 발버둥 쳤다.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100곳 더 떠볼까? 아니요! 제발! 둘째 아들이 겁에 질렸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외삼촌! 정신이 듭니다! 정신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웬걸,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좀 더 뜨는 게 좋겠구나.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정말이냐? 예! 풀어만 주시면 두말 않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고 씨는 그제야 묶인 것을 풀어주었다. 둘째 아들은 찍 소리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나가 그 길로 서울로 달아났다. 다시는 안동 땅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고 씨는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양반이 되어 편안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과연 대단한 양반이신 게야. 암행어사도 함부로 못하고 서울대감 댁 자제도 쩔쩔매니. 처음에 우리가 의심했던 게 부끄럽구려. 고 씨는 조용히 웃었다. 세상이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꾀와 배짱이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베푼 은혜였다. 그렇게 백정고 씨는 양반이 되었고 죽는 날까지 떳떳하게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안동 땅에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 진짜 양반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진다는 것을. 아버지의 거짓 죽음, 딸들의 거짓 울음. 그해 가을 한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았다. 박진사의 상여가 나가는데 관 속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웃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허허, 그 양반이라면 그럴만도 하지. 워낙 기막힌 일을 겪으셨으니까. 딸 셋 두고도 외로이 가신 양반 아니냐. 외롭긴. 양자 내외가 그렇게 극진히 모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핏줄이 다가 아니라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그의 초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젊어서부터 땀 흘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해 뜨면 논으로 나가고 달 뜨면 밭으로 가서 김을 맸다.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았고 남들이 놀 때도 놀지 않았다.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더니 나이 들어서는 제법 살림이 일어났다. 논이 20마지기, 밭이 10마지기, 산에는 밤나무 숲까지 있었다. 집도 기와집이요, 곳간에는 쌀독이 가득했다. 그런데 박진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셋을 두었다. 박진사 부부는 이 딸들을 애지중지 키웠다. 굶기지 않으려고 논을 더 일구었고 입히려고 밤낮으로 삶을 삼았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워서 홍기가 찾아 모두 시집을 보냈다. 첫째는 이웃 마을의 선비에게로, 둘째는 장터 근처 상인의 아들에게로, 셋째는 강 건너 분홍의 집으로 보냈다. 다들 괜찮은 집안이었다. 딸들을 다 보내고 나니 집이 썰렁했다. 평생 딸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니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박진사 부부는 의논 끝에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 먼 친척되는 집안에 가난하지만 착한 젊은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젊은이를 찾아가 보니 과연 성품이 바르고 일도 부지런했다. 박진사는 그 젊은이를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양자 내외는 참 착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을 드렸고 밥상을 받들 때는 늘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다. 농사일도 묵묵히 거들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사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핏줄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옳은가. 고민 끝에 박진사는 양자 내외를 불렀다. 너희들 따로 살림을 차려라.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여기서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늙으니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박진사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주고 논 서너 마지기를 떼어주었다. 양자 내외는 끝까지 사양했지만 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편히 살다 가려고 한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거라. 그렇게 해서 다시 박진사 내외만 남게 되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다. 어느새 박진사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박진사는 문득 살림 걱정이 들었다. 논밭 30마지기, 밤나무 숲, 기와집, 이 모든 걸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법으로 따지면 양자에게 물려줘야 맞다. 양자는 이미 호적에도 올랐고 법적으로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박진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딸들 생각이 났다. 아무리 양자라 해도 내 뼈와 살로 나온 자식들이 따로 있는데.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다. 딸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릴 적 재롱 부리던 모습, 아장아장 걷던 모습, 아버지하고 달려오던 모습. 그래, 일단 딸들을 만나보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형편도 살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정해지겠지. 초여름의 어느 날, 박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첫째 딸네 집은 이웃 마을에 있었다. 고갯길을 넘고 논두렁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제법 살림이 괜찮아 보였다. 박진사는 기쁜 마음에 대문을 밀었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얘야, 얘야. 큰 소리로 불렀다. 안채에서 짤깍짤깍 배 짜는 소리가 들렸다. 첫째야, 아비가 왔다. 배 짜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첫째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버지세요? 목소리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귀찮은 것 같기도 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어머, 아버지도 참. 오시려면 미리 기별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박진사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급히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 나와서 얼굴 좀 보자. 지금 배를 짜고 있는데요. 이거 다 짜려 해요. 밖에서 좀만 기다리세요. 짤깍짤깍 배 짜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박진사는 마당 한 구석에 섰다. 햇볕이 따가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목도 탔지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기가 민망했다. 한참을 기다리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쑤셨다. 그래도 딸을 보고 싶어서 참고 기다렸다. 해가 한층 높이 떠올랐지만 배 짜는 소리만 변함없이 들렸고 딸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박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애가 참말로 배가 그렇게 급한가? 박진사는 결국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다. 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여전히 짤깍짤깍 소리만 들렸다. 한 번도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둘째 딸네 집은 장터 근처에 있었다. 장터를 지나 골목길을 돌아가니 튼튼한 초가집이 나왔다. 마당은 넓었고 집도 단정해 보였다. 집 앞 개울에서 퍽퍽 방망이 소리가 들렸다. 박진사가 다가가 보니 둘째 딸이 개울가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옆에는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얘야. 둘째 딸이 힐끗 뒤를 돌아봤다. 그러곤 곧바로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아버지세요? 그래, 아비가 왔다. 오랜만이구나. 어머, 아버지도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오셨어요? 퍽퍽퍽 방망이 소리가 더 빨라졌다. 바쁘니? 그래도 잠깐 쉬면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빨랫감이 이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쉬어요? 이거 다 해놓고 갈게요. 저기 그늘에서 기다리세요. 박진사는 개울가 버드나무 밑으로 가 둘째 딸의 등을 바라봤다. 오전에 첫째 딸네 집까지 걸어갔다 온 피로가 몰려왔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빨랫감 더미는 조금도 줄지 않는 것 같았다. 둘째 딸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박진사는 입맛이 씁쓸함을 느끼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얘야, 아비는 그냥 간다. 네, 다음에 오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박진사는 터덜터덜 개울을 건넜다. 셋째 딸네 집은 강 건너에 있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강을 건너 한참을 걸어가니 넓은 기와집이 나타났다. 대문도 크고 담장도 높았다. 박진사는 대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신가요? 나, 박진사요. 셋째, 딸을 만나러 왔소. 하인이 박진사를 안내했다. 마당은 넓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즐비했다. 셋째야,
아비가 왔다. 부엌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뚜껑 여는 소리. 부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셋째 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왔다. 근데 지금이 하필. 셋째 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때가 안 좋으냐? 지금 시집 식구들이 밭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저녁밥을 딱 식구 수대로 맞춰서 지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밥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시아버님이 뭐라 하시면. 셋째 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밥 다시 지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부엌 문이 쾅 닫혔다. 박진사는 마루에 올라앉아 기둥에 기대니 허리가 편했다. 아침부터 걸어 다니느라 배도 고팠지만 밥을 지어달라고 재촉하기가 어려웠다. 박진사는 천천히 일어서 부엌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얘야, 아비는 그냥 갈란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대답만 들렸다. 박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진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세 딸을 다 찾아갔지만 한 명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물 한 그릇,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고팠다. 그때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다. 양잔의 집이었다. 그래, 한번 들러볼까? 물이라도 한 그릇 얻어 마시고 가자. 박진사가 대문 앞에 섰다. 마당에서 양며느리가 집불을 피워놓고 배를 삶고 있었다. 저기! 박진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양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아버님. 양며느리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언제 오셨어요? 양며느리는 박진사의 손을 붙잡았다. 그냥 지나가다가. 뭘 지나가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양며느리는 박진사를 안으로 모셨다. 마루에 앉히고 방석을 가져다 깔았다. 여보, 아버님 오셨어요. 안에서 양자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냥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야죠. 양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다. 아버님 목 마르시죠? 우선 물부터 드세요. 찬물 한 사발을 받아 마시니 속이 시원해졌다. 양며느리는 다시 마당으로 달려갔다. 마당에서 기르던 암탉을 잡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것까지야. 아버님,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푸짐하게 대접해야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끈한 닭국에 갓 지은 쌀밥, 김치며 나물이며 여러 가지 반찬이 상 가득 올라왔다. 박진사는 숟가락을 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아니다. 그냥 맛있구나. 박진사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양자 내외는 곁에 앉아 건강과 농사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양자네 집에서 편히 잤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핏줄은 차갑고 남은 따뜻하다니 세상 참 묘한 일도 다 있구나. 나흘이 지나 박진사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내가 결심했소. 무슨 결심을요? 살림을 양자한테 물려주겠소. 아내는 놀랐다. 여보, 그게 무슨... 그래도 딸들은 이미 우리를 잊었소. 하지만 딸들한테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겠소. 정말로 우리를 잊었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던 건지. 어떻게요? 내가 한 수 써보겠소. 박진사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게 했다. 그리고는 마을 이장을 불렀다. 이장, 급한 부탁이 있네.
무슨 일이십니까? 진사 어른. 내 딸들한테 부고를 보내주게. 예. 부고요? 그래, 내가 어젯밤에 죽었다고 전해주게. 이장은 화들짝 놀랐다. 진사 어른, 지금 멀쩡하신데 무슨? 걱정 말게. 잠깐 거짓으로 죽는 것일세. 딸들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네. 자네는 딸들한테만 부고를 보내주게. 양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이장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은 사람을 시켜 세 딸네 집으로 부고를 보냈다. 부고를 받은 딸들은 황급히 집을 나섰다. 상복을 챙기고 머리를 풀고 친정으로 달려왔다. 박진사는 병풍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마루에는 아내가 앉아서 훌쩍훌쩍 우는 흉내를 냈다. 물론 거짓 눈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딸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첫째 딸은 머리를 풀고 병풍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듣는 사람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머, 박진사 따님이 저렇게 우시네. 효성이 지극하신가 봐. 첫째 딸은 땅을 치며 울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배 짜다 말고 달려나가서 씨암탉 잡았잖아요. 따끈한 밥 지어서 맛있게 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제 넘어 문혼 5 맞이기를 너한테 주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병풍 뒤에서 박진사는 눈을 번쩍 떴다. 씨암탉을 잡았다고! 배만 짰으면서! 그때 둘째 딸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둘째 딸도 머리를 풀고 병풍 앞에 엎드렸다. 바닥을 쾅쾅 치며 몸부림쳐 애통한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둘째 딸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빨래하다 말고 뛰어가서 시돼지 잡았잖아요. 국 끓여서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강 건너 마른 논 5 맞이기를 너한테 주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지. 박진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셋째 딸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셋째 딸은 병풍 귀를 붙잡고 늘어지며 통곡했다. 까무러칠 듯 울부짖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저렇게 효성스러운 딸들이 진사 어른이 복이 많으셨네. 셋째 딸은 병풍을 흔들며 울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저녁 밥상 차리다 말고 달려나가서 송아지 잡았잖아요. 술상 차려서 대접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윗마을 개똥밭 5 맞이기를 너한테 주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박진사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씨암탉, 시돼지, 송아지! 순간 박진사는 벌떡 일어나 병풍을 확 걷어차며 나타났다. 이런 못된 것들! 세 딸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버지를 쳐다봤고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박진사는 지팡이를 땅에 쾅 내리쳤다. 첫째, 둘째, 셋째 딸을 가리키며 내가 언제 씨암탉 잡아 밥을 지어줬어? 너는 배만 짜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시돼지 잡아 국을 끓여줬어? 너는 빨래만 하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송아지 잡아 술상을 차렸어? 너는 밥그릇만 달그락거리고 있었잖아!
박진사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내 죽음이 참 죽음인 줄 알았더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셋 딸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큰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럼 저희 울음이 참 울음인 줄 알았어요? 순간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둘째 딸이 머리를 추스르며 일어섰다. 아버지가 거짓으로 죽으셨으니 저희도 거짓으로 온 거예요. 셋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박진사는 양자를 불러 논밭 문서를 내밀었다.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양자 내외는 깜짝 놀랐다. 아버님, 그럴 수 없습니다. 누님들이 계신데. 아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논밭 100마지기보다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박진사는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살았다. 양자 내외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 셋 딸은 가끔 소식을 전해왔지만 박진사는 만나지 않았다. 딸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박진사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관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했다. 진사 어른이 저승 가시면서도 웃고 가시네. 진짜 따뜻한 게 뭔지 알고 가시니 웃으시는 거야. 양자 내외 덕에 편히 가시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마음이란 내어준 대로 돌아오는 법. 거짓을 내면 거짓이 따르고 핏줄이라 해서 다 가까운 것이 아니요. 남이라 해서 다 먼 것도 아니다. 효란 또한 목청 도두어 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에게 내어주는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깃드는 법이라.